다음 작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선생님이 시를 다 끝내겠다고 목표를 얘기했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좀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네요. 자,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 트렌드 아까 말씀드렸죠? 클래식한 작품들 플러스 낯선 작품들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와 나비는 클래식 쪽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시대적 배경이 약간 갑자기 뒤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라인이 대부분 1960, 70, 80년대 작품이었는데 지금 이 바다와 나비는 1930년대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목에서 이런 밸런스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다와 나비 겉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조합인 것 같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 조합입니다, 그쵸? 바다에 나비라고요? 이상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나비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굳이 하지 않을게요. 뒤쪽 우리 수능특강 교재 기준으로는 100페이지에 보기에 틀이 주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식민지 지식인의 어떤 실존적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일 텐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넘어가고 작품 분석부터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가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나비겠죠. 바다가 있는데요. 이 바다라는 공간에 대해서 나비는 막연하게 뭘 했던 거야? 자, 여기 써볼까?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바다가 얼마나 깊은 곳인지, 수심이라는 건 깊이잖아, 그치? 알려준 것이 없어서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은 거야. 흰 나비. 근데 여기서 나비가 무슨 색? 흰색이고요. 바다는 말한 적 없지만 푸른 바다입니다, 맞죠? 그럼 이때 이 흰과 푸른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색채의 대비가 되는 것이며, 이때 이 대비는 상대적으로 어떤 색깔이 좀 더 강조됩니까? 잘 생각해봐요. 푸른색과 흰색의 대비는 푸른색의 강조를 위해서겠니? 흰색의 강조를 위해서겠니? 흰색이겠지. 왜 그렇게 생각했어? 이유가 뭐야? 스케일을 비교해봐. 바다는 거대한 것이며 흰 나비는 요만한 걸 거 아니야. 그치? 바다에 비하자면. 즉, 그 작은 존재가 그 거대함을 모르고 함부로 다가서는 그 모습을 색채의 대비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래서 무섭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래서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습니다. 나비는 이 바다를 청무밭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밭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뜯어먹을 것들, 그리고 자기가 먼저 수분해야 될 것들이 잔뜩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고, 이 청무밭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청무밭인 줄 알고 푸르니까 내려갔다가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결국에는 이 막연한 동경의 결과 착각이 유발되었고, 그 착각 유발의 결과는 어떻게 돼버렸다? 공주처럼 물결에 절어서 지쳐 돌아왔다. 그럼 뭐예요? 이 두 가지는 현실을 막상 부딪혀봤을 때 겪었던 좌절을 상징하는 거지. 나름대로 이상을 추구했으나 그 이상이 실제 속에선 좌절되고 힘들어진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 없죠? 그럼 이때 날개를 왜 굳이 어린이란 단어를 줬을까? 그만큼 이 나비는 순수한 존재였다는 것을. 또 공주란 단어를 왜 썼을까? 그만큼 뭔가 연약한 존재임을. 공주니까 무조건 연약하다고 말하는 건 좀 웃기지만 어쨌든 공주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 인식은 기사님이 지켜주는 레벨이거든. 오케이? 그런 단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여기서 좌절된 모습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이라든가 공주 같은 단어를 통해서 연약함을 강조한 거지. 그리고 이 연약함은 뭐랑 대비됐기 때문에 아주 잔혹하고 무서울 만치 냉혹한 현실에 좌절됐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이겠죠. 오케이? 잡아두시고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오케이? 자, 3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기본적으로 아직 꽃이 본격적으로 핀 계절은 아니야. 물론 꽃이 피는 계절은 많지만. 그래서 게다가 거긴 바다잖아. 그치? 이 바다라고 하는 공간은 뭐였냐면 꽃이 피지 않는 공간이야. 그럼 이때 꽃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을 그치?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꽃을 피우는 이유는 그 꽃을 피운 자리에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치? 말 그대로 번성하기 위함이고 후손을 생산하기 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다라고 번역해도 되겠죠? 그래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표현했어요. 시린 건 촉각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오케이? 초생딸이 시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새파란 초식대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냉혹하고 엄준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것은 어떤 이미지를 준 거야? 나비가 기본적으로 절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나비 몸통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치지만 나비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몸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머리 그림이 좀 이상한데? 자 여기서 여기 때 이렇게 그치? 마치 베어나간 듯한 그 날카로움의 이미지를 같이 연출함으로써 결국에는 좌절된 나비의 꿈을 그치?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구절. 왜 초색달이 시드라고 했으니까 공간강인 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 해서 작품의 내용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되게 당연한 얘기 하나만 더. 이것도 그냥 선생님 너무 당연하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자 일단 이거는 무슨 감각이야? 공감각이지. 이거 지금 우리 긴 설명 필요한 레벨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각은 A라는 심상이 B라는 심상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말하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잘 따져. 초생달이 시리게 느껴진 거야? 시린 것이 초생달로 느껴진 거야? 다시. 초생달이 시리게 했잖아. 그냥 단순하게 풀어. 초생달이 시리게 느껴진 것이니까 초생달은 새파란 건 어떻게 알아? 시각으로 알고. 시린 거다. 아우 시려. 촉각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건 촉각이 시각화야, 시각이 촉각화야. 그렇지? 그래서 시각에서 촉각으로 정의된 상황을 또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공감각이 결론적으로는 이거 같은 얘기고 냉혹한 현실 앞에서 노란색으로 써드릴게. 좌절한 존재의 모습을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지. 됐나요? 자, 여기까지 잡으시면 되겠고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30년대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고 썼죠. 30년대면 일제강점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문학사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수십 년, 수백 년의 텀을 거쳐가면서 하나의 문예사조가 다음 문예사조로 넘어갔을 거야. 예를 들어 모더니즘 나오고요. 그치? 휴머니즘 나오고 그 다음에 포스트 휴머니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즘즘즘들이 나올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 세대에 대한 어떤 반영으로서 계속 여러 역사 속에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개화기가 딱 벌어지자마자 예를 들어 외국의 1910년대 문화와 1920년대 문화와 1930년대 문화가 다 다른데 그냥 그게 다 통째로 한 번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새로운 세계잖아. 책을 한 번 구할 때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기대, 그러니까 개화로 인한 수없이 많은 어떤 문명화된 것들, 우리가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과 관념들이 그냥 마냥 좋아 보였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걸 막 들어왔어. 근데 그게 우리의 정서랑은 잘 안 맞겠지. 그치? 외국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문학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막연한 기대와 동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접목해보고 그런 식으로 시를 써봤는데 그 시가 우리의 심리를 걸어들이지 못하더라는 어떤 좌절감을 이런 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얘기한다는 거야. 그 뒤에 써져 있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해서 짐이 들어왔나 보다. 거기까지 해서 바다와 나비를 방금 마무리 지어드렸고요. 자, 지민아 들어오셨나요? 네.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기다리다가 바다와 나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일단 요거는 선생님 녹화 떠놓은 거 나중에 따로 보세요. 자, 그러고 일단은 그 뒤에 있는 또 안개의 나라라고 하는 작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김광규의 안개의 나라. 여기다 쓰자, 바로 쓰자. 업데이트가 되게 오래 걸렸나 봐. 한참 기다리면서 딴 얘기를 했는데 안 오더라고. 자, 어쨌든 다음 작품입니다. 지금 제목이 안개의 나라예요. 그리고 안개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도 어떤 느낌인지 뻔히 보일 거예요. 그치? 뭔가 뚜렷하지 못한, 흐릿한 상태를 말하는 것일 텐데 앞에서 봤던 이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랑 비슷한 개념으로서 접근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부정적 현실 세계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현실 세계에 대한 비판 얘기라고 생각하고 쉽게 가도 돼요. 쭉쭉 갑시다. 그냥 가자. 언제나 안개가 짙은 안개의 나라에서는 하면서 시작했어요. 안개의 나라가 있답니다. 그리고 안개가 짙은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냥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주는 게임 끝났지, 그지? 간단하게 갈게. 거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거 의미 잘 봐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정말로? 자, 안개가 주는 이미지는 뭔데? 현실을 가려버리는 거야. 그치? 어떤 존재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안개의 나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일어났다는 얘기, 안 일어났다는 얘기야. 일어났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은폐되고
보이지 않게 됐다는 얘기니까 결론적으로는 일이 실제로는 발생했는데 없다라고 말했어. 자, 뒤집어 말한 거지.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야?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 반어법이지. 아까 역설이랑 비교하라고 했었죠? 역설은 충돌이 발생할 거라고 했었는데 이건 충돌이 아니잖아.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말했잖아. 근데 실은 그 속에 있는 말은 겁나게 많은 일이 있지만 안 보이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 체크 좀 잘해주시고요. 오케이? 정말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로 너무 단톡컨대 설명 다 해주고 있죠. 그렇죠? 안 보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랑 똑같다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개에 익숙해져 안개 속에 사노라면 안개에 익숙해져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고 그러면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도 않는 것은 더 이상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일이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일 거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 시민사회가 겪고 있는 무력감 혹은 좌절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표현이겠죠?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여지질 않아요. 그 안에 내면적인 의미들이. 오늘 선생님이 출근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생님 와이프가 뭐 역사적 사건, 역사적 재심 1위 뭐 이거 뭐지? 차트를 달리는 남자가 뭔가 보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그거였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챙기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봤더니 무슨 얘기였냐면 자 호주에서 선생님 그냥 오늘 봤던 얘기야. 호주에서 어떤 여인이 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체포돼서 큰일이 났었답니다. 그러니까 딸이랑 캠핑장에 갔는데 호주야. 참고로 호주에는 이따만한 동물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알지? 거기서 링고인가 이름을 까먹었네. 무슨 들개 일종이 있는데 그 딸이 들개에게 잡혀갔다고 신고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근처에는 딩고굴이 없고 그리고 근처에서 딸의 옷이 온전하게 남아있는 걸 발견하곤 이거 엄마의 진술이 뭔가 안 맞는다 라고 해서 어머니를 딸의 살해 용의자로 고소를 해서 징역 32년이었나? 무기징역을 때렸대요. 그리고 신문에서는 난리가 난 거야. 전현 살인자다. 딸을 죽이는 미친놈 막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막 공분을 사는 거야. 그런데 4년 뒤에 우연히 어떤 조사를 하다가 그 근처에 딩고굴이 되게 많은 걸 확인을 했어. 그리고 하나 더, 그 사건에서 이제 어머니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을 거 아니야, 그지?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쟤들이 나보고 내가 그랬다고 하니까 주제를 해서 그걸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추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들개들이 똑똑해가지고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먹는데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잖아. 사람을 뜯어먹을 때는,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벗길 수 있대요, 온전하게. 그걸 실험으로 밝혀냈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건이 반전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재판이 이루어지다가 최근에 32년 만에 무죄로 확정이 됐답니다. 아무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그 안에 담겨있는 실체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녀사냥을 때린 거지. 뭔가 비난할 거리가 생겼어. 저서 죽여버려야 돼 하면서 화를 낸 거야.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실제가 무엇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짜는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그렇지?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려고 노력하진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있는 그대로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없어 그런 거 하면서. 그렇지? 진실은 없다고 외친단 거야. 자, 아무튼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는 뭐 무력감 좌절이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방금 했던 식으로 표현하자면 마비된 정신이라고 말해도 비슷할 것 같아. 그지? 정신이 마비되었어. 사리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 그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안개의 나라에서는 그러므로 보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야 한답니다. 단순히 이 작품은 좌절하고 끝나버리고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제시해주고 있어? 대안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은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 안 보이면 들어서라도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해야 된다. 됐죠? 그래서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므로 귀는 자꾸 커진다. 오케이? 그래서 들어야 한다라고 노력하다 보니까 귀가 커진다라고 했어. 계속 일단 따라가자. 그리고 하얀 안개의 귀를 가진 토끼 같은 사람들이 안개의 나라에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하얀 토끼의
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표현이 됐거든. 자, 이 말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건지를 잘 따져봐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안개가 무슨 색이었지 아까? 흰색이지. 토끼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다양한 색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끼는 흰색입니다. 귀도 하얀색으로 덮여 있겠죠. 즉, 이 존재들은 결론적으로는 토끼의 귀라는 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극복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다시 한번 역으로 한 번 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따라오셔야 돼. 왜 굳이 하얀 토끼의 귀라고 말을 했을까? 토끼라는 존재 자체는 약간 강력한 느낌은 안 들지, 그지? 뭔가 피식자로 도망 다녀야 되고 항상 주변에서 큰일 날까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거잖아. 귀가 큰 이유는 그것 때문 아니야? 잘 들으려고? 그지? 그래서 도망 다니는 존재란 말이지. 자기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고 그런 존재라고 느껴지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에 수동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하얀 토끼의 귀를 가진 존재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들을 수밖에 없어. 그들은 안 보이니까 듣는 것만이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의 온전한 실체를 볼 수 있을까? 모르는 거지. 그치? 고양이가 야옹야옹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들 왜 혹시 밤에 고양이 소리 울음 들으면서 애기 울음 소리 같다는 느낌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그런 경우 있죠? 진짜 애기 울음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열심히 들으면서 보기 전까지는 상상밖에 할 수 없어. 그게 뭔지를 우리는 모르는 상태가 있는 거야. 끝까지. 보기 전에는 몰라. 즉, 아무리 귀가 커져도 걔들은 결국에는 하얀 토끼 귀일 뿐이야. 진짜를 볼 수는 없다고. 즉, 진실이 은폐된 사회 속에서는 그들의 노력만으로는 그 진실의 은폐를 극복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안타까운 점을 당시 한번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토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미묘하게 잘 캐치를 해주셔야 돼. 오케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현실에 적응하려고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결국에는 전체 상황 자체가 안개 속이기 때문에 좌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번째 작품까지 다 예쁘게 마무리 지은 거지? 마무리 지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보조자료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안개의 나라라는 작품은 얼핏 보기에는 선생님이 아까 여기 있었을 때는 이게 대안제시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극복의 방법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보조자료에 똑같이 그냥 이 말을 그냥 읽을게요. 자, 보조자료 부분을 읽어볼게. 하얀 안개의 귀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으로도 그 상황을 완벽히 극복해내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남. 이는 그 정도로 암담한 당대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요 말 보이지? 오케이? 스승님 했던 말이랑 일맥상통하죠? 결국에는 안개 속에 있는 것이고 진짜를 본 적은 없는 상태이므로 좌절됐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긍정의 의미로 마무리 지어주는 건 해석이 좀 잘못된 것. 물론 시인이 무슨 답을 정해놓고 시를 쓰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작품을 설명해 주시면 될 거고요. 됐죠? 아무튼 여기까지 김광규 시인의 안개의 나라라는 작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나서 우리가 지금 두 작품을 또 연달아 봤었죠.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와 그 다음에 안개의 나라까지요. 자, 그 다음 세트가 뭐였더라? 잠깐만요. 뒤쪽에 보기는 선생님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참깨를 털면서랑 배를 매매로 또 바로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자. 한 작품은 더 많이 해야 돼. 달려. 영상도 잠깐 끊고.